ETF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남은영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ETF 주제는 우리 코스피 밸류에이션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와 상관없이 우리 시장 요즘 굉장히 굳건하거든요.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느냐? 오늘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10% 정도, PBR 0.9배 위로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자기 몸값 정도는 받는 수준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간밤에도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증시 반등에서 보셨다시피 한국 시장의 반등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이익의 상승, 반도체 주가의 상승 이런 것 이외에도 저는 밸류에이션의 상승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정책적인 배경이고요. 정책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네. 이 주주 권리의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정책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엔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기업인들 발언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 싶다가도 주주분들이 똑똑해지고 있다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정책 변화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가까운 정책 변화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말에 자사주 제도 개선안이 의결이 되어서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네.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가 신주 배정을 받게 되면은 그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쓰이게 되죠. 그래서 그 자사주를 활용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자사주 취득과 처분 관련한 공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대폭 강화를 하였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국엔 주주 권리의 강화죠. 그래서 자사주 취득은 결국엔 주주 환원 수단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현금으로 돌려줌으로써 주주 환원을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확립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서도 자사주를 활용한 선진국처럼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 환원 정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밸류업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지난해부터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정책들이 나온 것도 그 맥락의 일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자사주 소각이 꽤 늘긴 했다면서요? 네, 시행령이 24년 말에 통과가 된 것이고요. 네.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24년 초부터 밸류업 정책으로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 시장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이미 밸류업 정책이 24년 초부터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 취득, 자사주 소각 금액이 큰 폭으로 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금액을 보시면 24년 자사주 취득 금액은 2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고요. 네. 그리고 소각 같은 경우에는 2.9배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 안에서 보았을 때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였고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코스피의 주주 환원율을 보았을 때 OECD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를 해도 아주 글로벌 최약체 수준입니다. 네. 같은 저희가 수출 국가라 어쩔 수 없다, 한국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해도 수출 국가인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를 하여도 아주 현저하게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비슷한 경제 규모인 대만과 비교를 해도 코스피 주주 환원율은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2년부터 3년, 4년, 24년에는 심지어 3배가량 올라갔다. 이거는 시작으로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행은 1년 뒤부터다라고 그러던데 벌써 변화 움직임이 좀 있다는 거죠? 네, 예. 벌써 변화 움직임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가의 변화로서 시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 다음 날 주 CJ 주가가 무려 17%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은 이제 상법 개정안만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그 CJ 올리브영이 FI가 보유한 자사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11.3%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주 CJ의 올리브영에 대한 지배력이 51%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리브영 상장을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상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합병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중복 상장이 아니라 사업 지주 회사로서 CJ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저평가되었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번 사례와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복 상장을 검토하던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중복 상장을 검토하다가 의견을 의견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건전한 방법으로 이 상법 개정안 이후에 개선이 되거나 혹은 앞으로 이제 시행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시행 전에 몰아서 뭐 이렇게 줄 상장을 해버리신다거나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주주들이 바보는 아니죠. 후자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고민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밸류업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회사들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뭐 CJ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그 의사의 변경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의사의 변경을 보여주지 못한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저희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평가된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저평가된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금 흐름은 좋지만 배당으로 주주들과 공유를 하지 않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사업 알짜 회사들, 그리고 자회사가 상장할 가능성이 있거나 상속 또 뭐 증여 가능성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밥캣인데요. 두산 밥캣은 2020년부터 그 회사가 이익이 꾸준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익과는 상관없이 배당금은 들쭉날쭉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순이익이 늘어난 것만큼 그 배당금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21년, 22년 늘어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고 21년에는 순이익이 빠진 것보다 배당금이 더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는 점점 좋아졌지만 배당 성향은 21년부터 계속 낮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저평가된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도 낮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두산 밥캣 사례를 설명해 주셨고 뭐 혹시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 알짜 회사와 지주사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또 LS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주사 LS 또한 중복 상장 가능성으로 주가가 눌려 있는 경우입니다. 네. 3월 초에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었는데요. 구자은 회장이 중복 상장도 인정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다. 이 발언으로 주가가 당일에 10%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중요해진다면 이런 저평가 주식들이 주식 시장에서 제값을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 뭐 정부 거부권 이슈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상장사가 주주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랄까요? 주주 자본주의. 한국에 좀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뉴욕 증시가 안 부러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네. 한국 시장에서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지배 구조는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자사주 제도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이런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올해는 저평가된 기업을 밸류업 정책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앞서서 CJ나 LS 주가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종목보다는 ETF 투자를 통해서 좀 더 이런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뭐 ETF에 대해서 모아 가계를 통해서 배분도 받고 또 상승도 누려가면서 좀 더 이 효율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 지금 밸류업 ETF들 아니겠습니까? 작년 말에 대부분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밸류업 ETF는 작년 11월 4일에 상장을 했고요. 네. 이제 5달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뭐 우려가 많았죠. 우려도 많고 기대도 많았는데 현재 이제 그 밸류업 지수의 수익률을 볼 때, 밸류업 ETF의 수익률을 볼 때 그래도 초반 수익률은 합격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 이제 뭐 3월 17일까지 밸류업 지수 수익률을 봤을 때 9.6%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수익률은 8.8%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을 때 그리고 상장 후의 수익률을 보았을 때도 코스피 지수가 턴어라운드 할 때 밸류업 지수, 밸류업 ETF는 더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연초 들어서 지수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수익률보다 앞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밸류업 실패한 줄 알았는데 성과가 있었네요. 지수 구성 종목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수 구성 종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밸류업 지수는 처음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비싼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싼 종목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비싸지만 비싼 이유가 있는 기업들의 모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PBR과 ROE가 높은 종목의 교집합이고요. 거기에서 바이오 종목처럼 적자 기업은 제외를 합니다. 예.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지 그 여부를 예. 검토를 합니다. 팀장님 좀 다양한 뭐 기준점에 의해서 이제 네.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다양한 또 ETF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대부분 다 비슷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저희 밸류업 ETF 같은 경우에는 12개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중에 3개 ETF만 액티브 ETF입니다. 근데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복제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익률을 내지만 액티브 ETF는 그 이제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종목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밸류업 ETF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선제적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섹터 내에서 주주 환원을 잘하거나 섹터 내에서 ROE가 높은 종목 선제적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시장에 좀 있겠습니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뭐 LS나 두산마켓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패시브 ETF에도 혹시 들어있나요?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편입할 수는 없는 이거는 상황입니다. 액티브에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매월, 매 분기 좋아지는 모습, 주주 환원이 변경되는 모습을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액티브 ETF에서는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남은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